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핵심 공소 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된 삼성그룹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수원 삼성전자 서비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대응 차원에서 잇따라 요금 서비스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 대상이 적어 생색내기라는 지적입니다. 군포 수리산 도립공원 인근 마을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 결정까지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정현 기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24년이었습니다. 검찰 구형량인 30년보다는 낮지만 13개의 공소 사실이 겹치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20년보다는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봤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354일 만에 열린 첫 선고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TV 중계를 보지 않고 대기하다 접견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선고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1심 선고 공판이 전국에 생중계된 가운데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일부 지지자가 조용히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단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로든지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직접적 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재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년을 선고받은 데는 뇌물수수 혐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형을 내리기까지 각각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김하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른 중요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액이 1억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230억 이상으로 판단됐습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롯데로부터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을 받은 부분과 SK의 K재단 지원금 89억을 요구한 것 모두 뇌물죄로 인정했습니다. 면세점 사업을 놓고 롯데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다고 봤고 SK와의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이 CJ 헬로비전 인수 등 SK 현안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코어 스포츠 지원금 등 72억여 원도 뇌물로 봤습니다.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지닌 박 전 대통령이 직무관계와 연관 있는 대가성 돈을 수수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에 각각 204억과 16억을 지원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기업의 미르케이 재단 출연금 774억을 강제 모금한 혐의도 재단 설립 주체를 청와대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사직 개입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도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혐의도 유죄로 나왔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수첩은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OBS 뉴스 김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중형 선고에 정치권은 대체로 합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민심을 반영한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데 따른 심판이라며 자유한국당 역시 석고 대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가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불행한 말년에 참담하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준 판결이기도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헌정사상 최대 오점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헌정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선고된 형만으로 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겉으로 무도하고 뻔뻔한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재판 생중계에 매우 개탄스럽다며 이 순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짚으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오늘 선고가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중형 선고 소식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산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방청을 나온 지지자가 취재진들에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사진 찍지 마! 징역 24년이 선고되자 서울중앙지법 인근 지지자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입니다. 빨갱이들, 법이 있냐 등 극단적 표현과 함께 거리에 드러놓고 일부 참가자들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은 선고를 전후해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속된 1년은 헌법 유린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법원 청사 주변에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 10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30개 중대 2,500여 명 경력을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선고 직후에는 참가자들이 과일 양상을 보이자 경력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가 나오는 오후 4시부터 법원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거리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외신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긴급 속보로 내보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삼성과 같은 거대 대기업 사이에 깊이 자리 잡은 공모관계를 폭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이번 판결은 한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정점으로 이로 인해 정치와 기업 엘리트를 향한 분노에 불이 붙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소극적이어서 법 개정이 기한 내에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진만 기자입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처리를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렇게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저희들은 침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 놓고도 개헌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걱정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했어야 했지만 지금까지 수수방관해 위헌 상태로 방치해왔습니다. 중앙선관위 등의 법리 해석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마지노선은 오는 23일. 이 때문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개헌 합의만 하면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차피 논의될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3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와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의 노조와의 시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해 서류와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삼성전자 서초 수원 사옥 압수수색에서 한 직원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수천 건에 달하는 노조와의 문건이 나온 겁니다. 문건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조합원 가입 탈퇴 현황과 신변 정보 등 노조 동향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력업체의 노조 설립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원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사 등을 이용해 노조 탈퇴를 유도하라는 지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문건이 공개되자 삼성 노조와 민변 등이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 고발했지만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노사 관계자 소환 조사를 계획하는 등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삼성 노조와의 문건 재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어제 경북 칠곡군 야산에 추락했던 F-15K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기지로 복귀하다 사고가 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비행 기록 장치를 확보한 공군은 당시 교신 기록과 기상 상황 등을 분석하며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지상을 향해 고도를 낮추는 전투기. 담벼락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F-15K가 대구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사고가 난 경북 칠곡은 이처럼 착륙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시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F-15K는 짙은 안개 속에서 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시정이 좋지 않아 계기장치와 관제사 유도에 의존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수거돼 당시 상황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종사 시신도 모두 찾았습니다. 전투기 부근에서 발견된 시신을 엑스레이로 판독한 결과 수습 시신은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내일 연결식과 안장식을 엄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체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근접 항공 지원 등 지상군 지원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 유사시 미군과의 합동이 불가피한 한반도 공중작전 양상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작전의 제공권 확보와 연관돼 있다라고 봐야 되죠. 공군력의 어떤 일정한 역할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식별된 거기 때문에 공군은 조사 결과 추이에 따라
F-15K의 비행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자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경남과 충남 등 주요 승부처의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현 시장과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당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남경필 현 지사가 한국당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된 데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박남춘 의원과 김교웅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본선 지출을 다투는 가운데 유정복 현 시장이 한국당 후보로 나섭니다. 경남지사 선거는 6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경수 의원이, 한국당에선 김태호 전 지사가 단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9대 총선 김해을에서 맞붙었는데 당시에는 김 전 지사가 승리했습니다. 안희정 파문으로 판세가 흔들린 충남지사 선거에선 한국당은 이인재 상임고문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에선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일부터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당내 경선에 돌입하는 가운데 각 당은 이달 말까지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홍열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일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선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남경필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 15개 업체가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규모가 큰 자치단체인 성남과 고양시 등은 빠졌습니다. 광역버스 참여도 35%, 대수로 따지면 32%의 버스만 참여한 셈입니다. 경기도는 일단 오는 20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졸속 행정이라며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임기를 불과 2달여 남긴 남지사가 굳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될 실패한 또는 엉터리 준공영제고, 전해철 양기대 후보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해철 후보는 성명서를 내고 무늬만 준공영제인 졸속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차기 도지사가 판단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대대적인 준공영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 여당 후보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도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강병호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표심은 전국 득표율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일종의 바로미터여서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됩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의 지지로 24.03%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인천 득표율은 41.20%로 전국 17개 시도별 득표율 중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득표율 51.55%로 48.02%를 얻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꺾었습니다. 인천 득표율은 박근혜 51.58%, 문재인 48.04%로 전국 득표율과 상당히 비슷해 인천이 전국 선거의 풍향계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확인됩니다. 민주당이 123석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는데 인천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13석 가운데 절반 이상인 7석을 얻어냈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감안하면 오는 6월 선거에서 인천시장을 당선시킨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유정복 현 시장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에선 김교웅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남춘 의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경선에서 맞붙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3일간 전화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거쳐 후보가 결정되며 1위가 50% 지지를 받지 못하면 20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경기도가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을 인근 마을에 조성하려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음 등 각종 피해가 클 것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마을 밖에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70여 가구가 사는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납덕마을. 수리산 도립공원에 둘러싸여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마을 밖에 조성하기로 한 도립공원 주차장이 마을 안에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 당초 계획된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10여 분 떨어진 이곳에 주차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경기도가 몰래 계획을 바꾸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저희 주민들도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화가 나 있고. 좁은 길에 차들이 늘어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소음 피해의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는 이유입니다. 그 많은 차들이 마을을 지나서 와가지고 교통적인 문제, 매연 문제, 기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경기도는 모 종교재단과의 토지 맞교환으로 마을 안에 부지를 확보했다며 탐방객 편의를 위해 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주민과의 어떤 동의를 요하는 건 아니고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안에 주민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지만 반대가 거세 조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 이른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최근 이동통신사들이 요금과 서비스 개편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존을 좀 많이 찾아다닙니다. 막 6만 원, 8만 원 이렇게도 나오니까 무서워요, 쓰기가. 그래서 아예 못 써, 밖에서. 정부는 취약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보편요금제를 통신사에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월 2만 원대의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동통신 3사는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무약정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 SK텔레콤은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000원에서 18,000원 미만 저가 요금제의 경우 월 2,00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KT는 월 32,000원대 요금제에 데이터를 기존보다 3.3배 많은 1GB를 제공하고 LG U+는 400MB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정 요금보다는 가입자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한 무약정 요금제에 치중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요금은 할인하지 않고 데이터만 추가한 것도 통신비 절감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통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취지지, 그 자율적으로 요금을 통신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는 6월 보편요금제 도입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 막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15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7.6%나 늘어난 것입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작년 4분기보다도 3%나 증가하면서 신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당초 증권업계에서 예상한 실적 전망치 평균인 14조 5,586억 원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됩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6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늘었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카오카잼 사장 등을 만나 원만한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 장관은 한국-GM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며 노사 간 대타협이 선결돼야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에도 노사협상의 조기 타결과 과격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비닐 사용량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편의점 업계와 비닐봉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업계와의 논의는 지난해 7월부터 진행돼 왔으며 대형마트처럼 비닐봉지 사용 제한에 관한 자발적 협약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철거된 지 40년이 된 인천의 한 호텔이 최근 다시 지어졌는데요. 개항기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도록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 덩치가 큰 불상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대불호텔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개항기 당시 외국인 선교사와 여행객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지난 1978년 철거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대불호텔은 자문 등을 통해 40년 만에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호텔 내부는 전시실로 꾸몄고 대불호텔이 변화해온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은 대불호텔 전시관 내부인데요. 자료 등을 통해 1890년대 호텔 객실 등을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이 밖에 1960, 70년대 인천의 생활사를 알려주는 전시관도 함께 개관했습니다. 당시 극장과 이발소 등을 전시했고 일반 가정집의 식사 풍경 등도 함께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함께 밥상에 앉아서 먹던 것도 생각이 나고 또 물건들 보니까 새록고. 대불호텔 전시관 주변에는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들은 대불호텔과 함께 개항기 문화를 보여주는 테마 거리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중구는 앞으로 공단 대관 등을 통해 전시관이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하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서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를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33살 김모 씨를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2년여간 도피 행각을 벌인 끝에 지난달 14일 한국과 베트남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됐습니다. 2104 산수유꽃 축제가 오늘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산수유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산수유마을로 알려진 경사리, 도림리, 송말리 일대에는 수령 500년을 포함해 17,000여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는 개 폐막식과 풍년 기원제, 육현 추모제 등 공식 행사와 사진 전시, 사생대회, 등반대회, 전통놀이 등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공연이 펼쳐집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미투 운동,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이번에는 영국에서 임금 성차별을 바로잡겠다는 페이 미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닿을 수 있을까요? 김민주 기자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한 여성 편집장이 지난 1월 돌연 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남성 동료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고민은 정치권을 움직였습니다. 당파색을 벌인 여성 하원 의원들이 페이 미투 운동을 시작했고 누리집에선 여성들이 직접 겪은 임금 차별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해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People need to look at statistics cautiously, though, because I think, if you're just taking the average of a company, it doesn't give you a true view of where there is actually disparity in pay within the pay gap. 이는 정부 방침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에선 지난해 남녀 임금 격차 공개 정책이 도입돼 직원이 250명을 넘는 기업은 해마다 4월 4일까지 정부에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 4일까지 신고한 만 15개 기업 가운데 78%는 남성 임금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I think it's still a man's world, and women really have to prove every single day to prove themselves and climb up the ladder. 기업들에게 격차 해소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민망한 실태를 공개하는 우회적 압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월가에서도 시티그룹과 JP모건 등이 잇따라 임금 정보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에선 앞으로 2년 뒤부터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초강수를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 남녀 간 임금 격차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부동의 1위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올봄 최악의 황사가 유입되면서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 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 5도와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 해안, 강원 산지, 일부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해안가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새벽까지 빗방울이나 눈발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인 내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2도, 일요일은 1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외출하신다면 바람이 옷깃에 파고들지 않도록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강풍특보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 2도가 전망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아침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사이가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 지역 오늘 밤 사이 눈비가 내리면서 내일 아침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 바람으로 인해 체감 기온을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대전 아침 3도, 광주 4도, 대구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대전 10도, 광주 11도, 대구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 매우 높게 일겠고 강풍이 전망됩니다. 일요일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6일 OBS 뉴스M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월드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